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5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 모시고 ESG 거품론 나오는 이유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ESG 열풍에 대해서 알아보며 그 속에 숨은 함정과 위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의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는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주원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탄소 중립을 위한 적응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 세계는 탄소 중립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그 대열에 함께했지만 탈원전과 탄소 중립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에너지 정책을 제시해 선언을 위한 선언일 뿐이라는 비판과 문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허구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길은 어디인지 그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주원 동덕여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방금 소개받은 동덕여대 경제학과에 있는 박주원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탄소 중립과 관련된 주제는 오늘 오랜만에 참석하신 손양원 교수님이 몇 달 전에도 한번 이 문제를 다뤄주셨고요. 그리고 이미 탄소 중립은 이미 워낙 이제 우리 중요한 이슈가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새로운 어떤 정보나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탄소 중립은 그 필요한 원인은 뭐니 해도 기후변화에 있죠. 지금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남태평양상에 있는 키리바치라고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인구는 한 10만 명 정도 되는 나라인데 이 국가가 지금 점점 바닷속으로 이제 침몰하고 있어서요. 최초의 이 기후 난민이 될 거라고 하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본에 있었던 그 쓰나미, 그 다음에 점점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막화, 그 다음에 극지방에 빙하가 녹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들 모두가 과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모두가 다 이것은 기후변화, 특히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는 지구 온난화에 기인한다고들 합니다. 이와 같은 실제로 데이터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진짜 91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한 0.89도 정도 올라갔다고 그러고요. 해수면은 한 19cm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우리가 계속되면 이 바다 수면은 63cm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지표면의 온도는 한 2100년까지 3.7도가량 올라갈 수 있다는 경고가 과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 최대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소수 의견은 있습니다만 인류 최대의 위협이라는 것은 크게 이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1992년에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매년 당사국들이 매년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러 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위에 그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되고 97년에 교토 프로토콜이 채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이어오다가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이 됐죠. 근데 지금 현재는 파리 기후협약 체결돼요. 그 전에 있었던 교토 프로토콜 체결을 보시면 이것은 이 국제사회의 저조한 참여로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합니다.
왼쪽에 있는 세계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국가들이 교토 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고 커밋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유럽 국가들만이 중심으로 되어 있죠. 결정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로 내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여기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교토 프로토콜은 크게 여기서 기대할 수 없었다. 실패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2015년 때 이때 파리 협약에는 당시 교토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이 결합해서 2020년 이후에 기후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기투합 끝에 파리 체제를 만들어냈고요. 이 파리 체제에서는 여기 치러져 있는 것처럼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파리 협약도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이 탈퇴했다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때 다시 복귀하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하여튼 파리 협약에 의해서 대부분의 세계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목표는 우리가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1.5도 이하로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2도 내지 1.5도까지는 우리가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되 그 이상 올라가는 건 안 된다. 다만 2도 내지 1.5도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적응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하는 리덕션과 어댑테이션을 동시에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온 안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요. 2050년에는 소위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IPCC, 전문가 그룹인데요. IPCC에서 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여기 옆에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으면 발생한 것만큼 숲 같은 것을 통해서 흡수를 통해서 상쇄시켜서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양만큼만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실제로 각 국가들이 탄소 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현재 100개국 이상이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했고요. 중국은 자기네를 목표시하는 2060년으로 했지만 탄소 중립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기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은 이와 같은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춰서 작년에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이게 흑백 TV에 나와서 환경위기 시각 9시 47분 더 늦기 전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방송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죠.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이번 정부만 했었던 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도 우리가 2020년 목표를 제시했었거든요. 그때 한 5억 톤 정도를 제시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거를 2030년까지 5억 3,600만 톤 정도까지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7억 톤을 이루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온실가스가 증가하던 것이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코로나라고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좀 꺾였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 추세가 꺾였다고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지금 우리 탄소 2050년까지 이 양을 0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목표가 얼마나
어렵고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한번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뭐 저도 자연과학은 모릅니다만 제가 좀 공부한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가 태워서 얻는 방법은요. 하나는 탄소와 산소가 결합돼서 그런 리액션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리액션은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결과 탄소와 산소가 결합되면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면 물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석탄은 보시다시피 전부 탄소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이 석유는 탄소 1몰과 수소 2몰이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탄소 1몰과 수소 4몰이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들 화석 에너지를 연소하면은 탄소 분량이 많은 석탄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나오고 천연가스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이 천연가스에서도 여전히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도 결과 각 연료별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양을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은 거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같은 에너지를 사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탄소 중립을 위한 경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사용량을 늘려야 하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전기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전체를 전전화해야 합니다. 토탈 일렉트리피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공급하고 모든 에너지 소비를 전기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전기는 전기는 무탄소 전원화해야 됩니다. 즉 카본리스 파워 서플라이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화석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무탄소 에너지인 재생, 태양광, 풍력과 같은 무탄소 에너지, 그 다음에 또 원자력과 같은 무탄소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탄소 중립은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가라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손영원 교수님이 작성했었던 그 그림을 그대로 다시 한번 따왔는데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바로 사용하고 있는 양이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전기로 우리가 사용하는 양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양 중에서 약 80%를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고요. 한 20% 정도를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80%로 화석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을 모두 전기로 만들어야 하고 그 전기를 아까 말씀드린 원전, 재생에너지 등으로 다 모든 것을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목표인 것입니다. 실제로 또 추세를 봐도 우리 굉장히 어려운 목표인데요. 특히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 불란서, 독일 등 여러 국가들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온실가스의 배출 추세를 보면은 약간이라도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해오면 이 추세에 따라서 어쩌면 2050년경에 카본 뉴트럴리티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까도 보셨듯이 2017년, 18년까지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추세를 반전시켜서 우리가 2030년 목표, 2050년에 넷제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 목표는 유효합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우리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상태를 먼저 보시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쭉 나열한 여러 나라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군에 속해져 있고요. 여전히 전체적인 에너지에서 4.8%만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석탄 발전 비중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 방향은 확실히 정해집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량을 줄이는 탈석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 에너지 사용 구조를 한번 보고 우리 이번 정부가 선언하고 있는 탈원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책 목표를 고려했을 때는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더욱 복잡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에너지 중에서 81%가 화석에너지고 전기로 19%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기를 생산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장 많이 석탄에 의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천연가스 이런 순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은 약 1% 정도에 지금 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지금과 같은 탈원전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 1%를 약 2050년에는 95%까지 올려야 됩니다. 나머지 5%는 뭐냐? 2050년에 가동 예정인 원자력이 한 10개 정도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24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계속 없어져서 2050년에는 한 10개가 남는데요. 1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감당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거의 95%를 담당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 탄소 중립 이 스트래티지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태양광 풍력을 늘리고 그다음에 원전 발전량을 유지하고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높이되 원전 비중도 20 내지 22%대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독일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영국은 풍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면서도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신규 원전을 추진하겠다. 프랑스는 원전 믹스 다양화를 추진하되 원전을 50%를 유지하겠다라는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과 같은 비화석 에너지의 비중을 42%까지 35년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와 같이 지금 공통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하고 원전을 유지 내지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일과 우리나라만이 지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반면에 원전을 줄이는 그와 같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독일 정도를 제외한 전 세계적인 추세를 정리해 보면은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에너지 전환으로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탈석탄을 하며 원자력은 유지 내지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에너지를 좀 줄였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것이 큰 또 하나의 전략이죠. 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하고 수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겠습니다. 우리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에너지 믹스의 계획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은 여기서 대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탈원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조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초장기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 석탄이 이 18세기부터 우리가 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석탄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석탄으로 트랜지션 되기 시작한 게
19세기 중반부터였고요. 그 석탄이 50% 이상 우리 중심 에너지가 된 거는 20세기 중반이 되었고요. 석유가 우리 전 인류에서 50% 이상의 중심 에너지가 되기 시작한 것도 1900년대 초반부터 사용이 시작했던 석유가 1970년, 60년, 70년이 되어야지 석유가 중심 에너지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석유는 여전히 세계의 중심 에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 에너지가 전환된다는 것은 이것은 10년, 20년의 과제가 아니라 100년, 200년씩 걸리는 초장기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도 비슷한 그래프인데요. 이건 각 에너지 원별로 시장 점유율이 5%에 도달한 이후 60년 안에 얼마만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보였는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석탄 같은 경우는 5%가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60년이 지난 후에 약 50% 정도의 점유율을 갖게 되고요. 석유는 60년 만에 40%까지 올라왔고, 천연가스는 60년 만에 한 25%까지. 그러나 지금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5%를 점유한 이후 한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아직도 10%에 미달하고 있는 그런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야 할 초장기적인 과제입니다. 탄소 중립된 에너지 믹스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화석 연료를 못 쓰는 미래는 마치 화성에서 사는 것 같을 것 같습니다. 활용 가능한 에너지는 원자력과 태양광, 풍력, 그리고 저장 장치일 뿐입니다. 이거는 화성으로 갔던 로버들인데요.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원자력을 사용해서 중부와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큐리오시티는 원자력을 사용했고, 오퍼튜너티는 태양광을 이용하고 여기에 배터리 등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갈 때 우리가 어떤 과제가 있는가를 한 6가지 정도 제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국한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우선 첫 번째는 탈원전 정책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빌 게이츠가 How to Avoid Climate Disaster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됐죠. 이 책에서 이 빌 게이츠는 원전 없이는 이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여기서 소형 원전 같은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각 에너지 원별로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디렉트 에미션스, 직접 배출만 우리가 지금 들여다봤는데, 이 에너지 원들이 뭐 채굴서부터 유통 전체 그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한번 추정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 설비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간접 배출을 고려해 봤을 때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도 원자력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전원 구성은 너무도 다릅니다. 아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는데요. 각 나라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에너지 환경에 따라 서로 다양한 탄소 중립 전략을 가지고 있죠. 어느 나라도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이거나 천연가스와 신재생을 위주로 전원을 구성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부전자원의 현실을 무시하고 전원 계획을 구성하는 나라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원전이든 탈탄소든 하나만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탈원전, 탈탄소를 모두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전력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따라가는 공급 관리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재생에너지 또한 굉장히 변동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변동성이 있는 수요를 변동성이 없는 전원으로 맞춰 나갔는데 앞으로는 변동성이 있는 수요를 변동성이 있는 공급으로 맞춰 나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안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교한 수요 관리와 수급 안정화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력망 운영의 고도와 같은 이와 같은 투자와 대비를 미리미리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수급 안정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에 의존하고 바람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은 한 20% 내외, 풍력도 한 30%가 넘지 않는 정도의 이용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용량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키워진 용량은 바람이 잘 불고 태양이 잘 뜨면은 너무나 많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가 남아 돌아서 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저희 커테인먼트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것은 홍익대학교 전영환 교수께서 한번 이걸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현재 우리 에너지 전환 계획이 계속 이어진다면 2034년 봄에 있던 어느 날에 봄이 되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쑥쑥 빠지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게 쑥쑥 빠지는 부분이 기저전원인 원전이나 석탄 발전 등이 원전이나 석탄 발전도 세워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이미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대 수요가 한 1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최저 수요는 45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균 수요는 653메가와트 되는데 지금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공급 용량이 얼마냐면은 총 합해 보면은 한 1936, 1.9기가 메가와트, 1.9기가와트, 1936메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이 제주에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한 1.9 정도, 1.9기가 되는데 최대 수요가 1기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평균 수요는 0.6기가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남는 전기를 그렇다고 육지로 보낼 수 있는 또 송전선로 용량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잘 돌아가는 풍력 발전이나 이런 다른 발전기를 세워야 되거든요. 실제로 제주도 풍력 발전 연간 출력제어 실적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를 보면은요, 2015년에는 1년에 3번 세웠습니다. 근데 2010년에서 6번, 17년에 14번, 18년에 15번, 19년에는 46번을 세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또 나왔더라고요.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2020 작년에는 52번을 세웠고, 에너지 기술평가원 전망에 의하면 내년에는 약 70번 정도를 세워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곧 우리 육지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남는 전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관리하는 방법은 에너지 저장 장치 용량을 키워야 되고 또 남는 전기를 다른 인접 국가에다 팔 수 있는 그리드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가 이렇게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인접 국가하고 그리드를 연결하는 이와 같은 것도 함께 추진했어야지 옳습니다. 사실은 인접국가 이렇게 그리드를 연결하는 문제야말로 이건 대통령 어젠다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젠다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력시장 구조 개편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이제 지금까지는 이 변동성이 심한 수요를 공급으로 우리가 막아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공급의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수요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요 관리는 공급 관리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력 수용가가 수천만 개 이르는 전력 수용가들의 수요를 우리가 면밀히 관찰하고 이들을 갖다가 이게 관리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시장에다 맡겨서 적절한 프라이스 시그널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수요 리드에 매치할 수 있는 그런 판매 이런 전략들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한전에 의해서 판매 독점이 되고 있는 시장 구조로는 이와 같은 수요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에 중단된 전력시장 구조 개편 이 문제를 다시 우리가 아젠다화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한국의 전력 판매 부분은 단일 구매자가 운영하고 도소매 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하고 있다. 전력 부분을 개방해 전체 가치 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 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좌초 자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가장 앞장서서 활약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인데요. 이분이 지금 발의한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에너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심의 의결을 거쳐 발전 사업을 위한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 중인 발전소를 폐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셧다운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석탄 발전을 이제 겨냥하고 있는 건데요. 석탄 발전이 탈석탄과 맞물려서 석탄 발전을 뭐 이러저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세울 수 있다. 세울 때는 약간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근데 민간이 하고 있는 석탄 발전, 특히 민간이 하고 있는 석탄 발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민간이 하는 석탄 발전은 2011년 우리가 11년에 있었던 9.15 정전이죠. 대정전 이후에 상당히 우리가 전기가 부족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수급 불안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당시에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을 갖다 우리가 부추겼고, 그 결과 민간 석탄 발전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이제 건설을 해서 지금 발전소 하나는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속속 이제 이것이 시장에서 이제 석탄 발전이 돌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갑자기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법안 내용이 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경제에서 저탄소 내지는 무탄소 경제로 우리가 경제 전체가 전환되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탄소 경제에 맞춤형으로 되어 있었던 많은 사회에 있는 자산들이 소위 좌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좌초 자산을 어떻게 소프트 랜딩 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탄소 중립에 의해서 결국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고요.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높아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간헐성이나 변동성 문제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설비와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전력 생산 단가를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MIT의 연구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으로 이제 배터리 가격이 현재 3분의 1로 내려간다는 가정하에 평가된 발전 원가의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현재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배터리 가격이요, 1년에 3천조 원 정도가 투여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전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당히 저에너지 가격, 낮은 전기 가격에 익숙해 있고, 모든 산업 구조라든가 경제가 낮은 저에너지 가격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전기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사회에다 정확히 보내고,
많은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오는 고에너지 가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벌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 인상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라도 원자력을 일정 수준으로 좀 유지하면서 이 발전 단가의 상승폭을 좀 완화시키는 노력을 위해서라도 원자력을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문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일단 탈원전을 제외하면 대체로 올바른 방향이나 에너지 전환은 초장기 과제로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6가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적응 과제를 제시해 주면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자유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채팅창으로 지금 두 분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대답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네. 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원전을 유지하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것에 반대해야 된다고는 그거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결국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무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밖에 사실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도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정책 옵션으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발표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탄소 중립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전기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 전기를 아까 말했듯이 많은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그런 발전 체제를 갖추어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원가가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좀 점진적으로 계속 올리면서 우리가 이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폐쇄하면 큰 문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체 전기 중에서 화력발전소의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게 한 40%가량 될 겁니다. 한 38%요. 이것을 갑자기 폐쇄한다면 방법이 없겠죠. 이건 계획에 따라 좀 폐쇄도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른 속도의 폐쇄는 곤란합니다. 아까 참고로 보여드렸던 자료는 간접 이 배출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접 배출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재생에너지가 다른 화석에너지에 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월등히 적으니까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과학자들, 기술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풍력과 태양광의 자원이 좋은 나라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양광 풍력이 가장 좋은 지역이 전라남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지역에 태양광도 많고 우리가 해상 풍력도 그쪽에 지금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게 영국의 평균치도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라는 차원에서도 자원 빈곤인 것이죠. 다시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을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쉽게 우리가 처리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 통해서 답변을 다 해주셨고요, 선생님. 이제는 혹시 자유토론에서 발언권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 주시고요. 채팅창을 또 계속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또는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아까 간접 배출을 얘기하셨는데 참 우리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 보면은 산림 훼손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것도 다 커버가 되나요? 그러니까 비용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비용 범위를 이제 넓게 잡으면은 결국은 여기서 절약되더라도 다른 데서 비용이 들어가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컨대 보면은 뭐 호수를 가렸다 하면 그 그늘이 생기는데 그럼 뭐 수중 생태계도 아주 엉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간접 비용을 다 좀 계산해서 넣는다면은 글쎄 뭐 석탄이 뭐 나쁘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층성하는 재생에너지의 그 비용 구조도 만만치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린 좀 급격한 변화는 아까 말씀한 대로 아닌 것 같고 또 원자력에 대해서 탈원전은 그냥 백지로 돌려야 될 것 같고 명백하게. 그다음에 아까 재밌는 게 그 좌초자산이라는 걸 얘기했죠. 좌초자산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겁니까? 제 이야기는 뭘 만들어 놨는데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공급 용량을 갖다가 이제 인위적으로 줄여야 되는 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죠? 좌초자산이라는 게. 네, 저기 네. 좌초자산은 뭐 요새 그 저기 오늘 참석하신 손양은 박재 교수님이 워낙 요새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우리 뭐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손양 교수님이 한번 대답하시는 게 더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 좌초자산에 그래서 여기 시원을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요새 보면은 뭐 집합 금지를 시켜갖고 있는 뭐 어떤 그 캐파를 사용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이제 남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일정량 공급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어떤 샷다운을 하는 거를 좌초자산이라고 표시하신 거 맞아요?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수요 공급, 수급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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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양훈 선생님 말씀 네, 주세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좌초자산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전기를 생산하는 자산인데 어떤 정책의 변화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가치 있는 자산이 좌초되어 버린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 예. 우리가 너무 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석탄은 얼마, 신재생은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탄은 10조, 신재생은 12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석탄은 있는 것이고 신재생은 없는 것입니다. 새로 져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신재생을 지으면서 있는 석탄을 좌초시켜버리게 되면 10조도 날아가고 12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재생을 들어가는 게 12조가 아니라 22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좌초자산을 만들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할 때. 좌초자산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설비와 앞으로 들어올 설비를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미래의 어떤 설비들과 미래에 우리가 지을 석탄과 미래에 우리가 지을 신재생을 비교해서 우리가 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위해서 석탄보다는 신재생을 선택하자. 이건 말이 되지만 지금 신재생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니까 있는 석탄을 문부터 닫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제 에너지 공급의 위기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좀 매몰 비용 성격을 얘기하신 거네. 바로 그겁니다. 매몰 비용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좁혀서 매몰 비용 알아들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그런 것도 사실 포괄 범위를 높이면은 그래 유리하지 않다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뭐 우리 경제학에서 뭐 고전적인 이론이죠. 비교, 생산비 이런 식도 여기 그대로 적용되는데 나라마다 에너지를 만드는데 생산성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 이론에 입각한다면 우리는 풍력, 그 다음에 뭐 태양광은 안 되잖아요. 지금요. 바람도 일정하지 않고 그리고 1년에 한 반 정도가 동절기에 가깝고 그런 나라들은 알아서 태양광의 의존도를 낮추는 게 맞는 건데 왜 우린 도대체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목표를 갖다 태양광 얼마, 그다음 재생에너지 얼마, 그다음에 이제 탈원전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흥분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독단이죠, 독단.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에너지 초전문가시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서 아주 납득이 잘 됐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 좌초재산 관련해서 뭐 두산중공업이 거의 망했고 수백 개 협력업체가 뭐 거의 쓰러져가는 그런 뭐 엄청난 부작용, 그 다음에 전기료 인상에 따른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 결국 수출 경쟁력이 약화로 이어지는데, 예, 저는 지금은 뭐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 박 교수님이 다른 데서는 탈원전의 탈정치 이념화 이거를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정치적 이념으로 각색이 돼서 안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제 관점에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안보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 핵을 머리에 지금 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북한이 핵보유를 확실히 가지고 선언을 하게 되면 우리도 유사시에
핵우산이 미국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잘 받쳐줄 거냐, 그거는 의문이잖아요. 우리도 원전이 있어야 핵을 가질 수 있고, 그거는 정말 마지막에 안전장치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감사에서 뭐 산업자원부 사람들이 북한의 원전을 져주겠다, 우리는 원전을 없애고 북한의 원전을 져주겠다, 또 중국의 정책을 보면 동남해안에 원전을 수백 기 건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이번에 한미 정상에서는 어떻게 된 게 국내적으로는 탈원전하면서 또 양국이 협력해서 원전을 수출을 하는데 합의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초등학생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을 갖다가 완전히 현혹시키고 우롱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 아닌 코멘트인데 박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국제 정치 문제야 제가 잘 알 수가 없고요. 뭐 핵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뭐 원자력 원전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핵폭탄을 만드는 것보다 원전을 만드는 게 훨씬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 원자력 발전소의 그 엄청난 시설들의 대부분은 안전 시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원자로는 별거 아니고요. 그냥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각종 그 위험을 갖다가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그런 아주 정교한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나중에라도 필요하게 되면 뭐 핵 능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원전을 둘러싸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미 저도 어느 컬럼에서 제가 썼듯이 너무나 이것이 이념화되고 그다음에 정치화되고 또 한 정치 집단의 표심 전략까지도 되어 있는 이 소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락가락하지만 최소한 이번 정부는 이 탈원전 정책에서 뭐 일단 표면적으로나마 뭐 이게 후퇴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다시 그런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으로 좀 완전히 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8차 전력 수급 계획이라든가 뭐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상에서 만들어 나왔던 정도로 돌아가는 정도는 몰라도 그걸 넘어서는 수준의 어떤 원전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부 이 5년을 통해서 많은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그런 이 여론이 좀 더 많이 조성이 된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정치 이념화가 됐기 때문에 정말 싸움이 이루어지는 싸움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라든지 또 그리고 어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는 원전은 빨리 다시 중요한 우리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빨리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뭐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는 과학자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산화탄소 이외에 온실가스는 굉장히 많죠. 뭐 메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수증기도 온실 효과를 갖는다고 합니다. 네, 뭐 가능성이 낮고 뭐 폐해가 관리 가능하지만 절대로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죠. 이거 뭐 손양원 교수가 늘 주장하는 건데요. 사실은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 발전을 오래 사용해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을 오래 사용해야지 거기서부터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안전장치도 좀 더 우리가 제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핵폐기물 처리도 우리가 원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가 뭐 60년, 80년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는 뭐 40년 쓰고 좀 버리겠다고 그러는데요. 뭐 그런 거 다시 수정해서 이왕 만들어진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게 오랫동안 사용해서 폐기물이라든가 원전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전력섬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개통을 늘리면 아까도 말한 대로 뭐 전기가 너무 남고 모자라는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인접국과 개통을 연결해서 이 문제를 일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에너지 저장 장치, 뭐 또 다른 뭐 개통의 선진적인 운영 이런 등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독일은 전기 수출도 하지만요, 수입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아이러니인데요. 독일은 탈원전에서 전기가 부족하면은 인접국 원전 대국인 프랑스에서 사실 전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좀 아이러니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 해주셨고요. 또 다양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선생님. 조동근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사실은 약간 좀 정치적인 문제인데 제가 궁금해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태양광, 그러면 지금 태양광 패널을 우리나라 기업이 만듭니까? 태양광 때문에 누가 돈을 벌죠? 어떤 나라가 돈을 벌죠? 그게 제일 궁금하다. 그래서 그쪽에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지고 밸류 체인 만들어지면서 중국 업자만 배불리는 게 아닌가. 그다음 우리나라 지금 재생에너지에서 지금 자체 수급 어떤 그 자재를 만들질 않고 다 수입할 것 같은데 태양광 같은 경우. 그 도대체 누가 그 먹이 사슬에 누가 지금 정점이 있고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굉장히 저는 화가 얼마 전에 나갖고 예. 얼마 전에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 금방 못 찾겠네요. 그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지금 저 중국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저기 뭐 전력 계통에 있는 사람을 다 밀어내고 크라우딩 아웃하고 떼놈들의 그 좀 뭐 다 돈 벌어주는 건 맞잖아요. 지금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이게 네. 지금 옛날 운동권 애들 어디 갔냐? 그럼 어디 갔냐? 그야 다 태양광 쏘러 가잖아 싶어요. 뭐 수입하고 뭐 자재 그러고 벌목은 요새 뭡니까? 3억 그루 남을 왜 비워 도대체? 탄소 뭐 그것도 참. 그러니까 이 정부는 뭐냐면은 뭐 탈원전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죄를 져가지고요. 에너지 관련해서. 그리고 3억 그루를 어떻게 빕니까? 다 아시겠지만 오래된 나무는 탄소를 뭐 흡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정설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3억 그루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무길래 그 짧은 시간에 3억 그루를 비고 말이죠. 태양광 한다고 다 그거를 그 저기 산림을 갖다가 다 그거를 없애고 말이죠. 그게 네. 아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네, 답답하신 마음이 느껴집니다, 선생님. 나강호 선생님께서는 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태양광 모듈의 78%가량이 중국산이라고 의견을 채팅창으로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더 많은 얘기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주원 선생님 다양한 질문 답변해 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발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답변을 또 추가로 해주신 손양훈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의견 주시고 질문 주신 선생님들, 또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다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미트 콘서트는 자유통일국민연합 신동춘 대표님 모시고 독일의 통일과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1990년 10월 3일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연합국에 의해서 강제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고, 통일 이후 독일은 많은 후유증을 겪었지만 31년이 지난 지금 유럽 최대 경제 강국이 되며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독일의 통일을 반추해보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이고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끌어낸 서독의 노력과 정책들입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된 대로 북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평화적 통일 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 다음 주 미트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좋은 주제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